최근 크립토 시장, 솔직히 피로감이 좀 상당하죠? 네, 아무래도 횡보 장세가 길어지다 보니까요. 맞아요. 비트코인 반감기니 뭐니 하는 굵직한 이벤트는 다 지나갔는데 차트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규제 당국과의 마찰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SEC가 또 어느 거래소에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 이런 소음이 훨씬 더 익숙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월스트리트의 거물 JP모건은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의사당 쪽이죠. 맞습니다. 워싱턴에서 준비 중인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안이 왜 2026 하반기 크립토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메가톤급 촉매제인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복잡한 법안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 배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구조적인 이유도 함께 볼 거고요. 네,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는 그동안 크립토 생태계 전체를 짓누르던 파편화된 규제 리스크가 드디어 하나의 일관된 법적 프레임워크로 묶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관된 프레임워크요. 그렇죠. 복잡하게 얽힌 소송전이나 모호했던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때 시장에는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서 거대한 자본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규모의 지각 변동이겠죠. 네, 오늘 분석이 끝날 때쯤이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왜 월가 은행들과 기관 펀드들이 이 클래리티 액트의 통과를 그토록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이면에 깔린 디테일한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지금 크립토 시장 심리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대죠. 맞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려면 확실한 명분이 필요한데 현물 ETF 승인 이후로는 그만한 동력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이 바로 이 시점, 즉 2026년 중반을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될 가장 유력한 타이밍으로 꼽았습니다. 왜 하필 올해 하반기일까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 일정이 밀려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시장이 지쳐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악재는 이미 가격에 대부분 선반영되어 있고 호재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호재에 목말라 있는 상태니까요. JP모건이 2026년 중반을 찝은 이유는 이 시기가 워싱턴의 정치적 타협 사이클과 거대 기관들의 인프라 구축 완료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임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아, 타협과 인프라 구축이 만나는 지점이군요. 맞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이제부터 암호화폐는 합법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법안 통과 자체가 하반기 시장 구조 전체를 재편할 가장 강력하고 구조적인 긍정적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JP모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억눌려 있던 기관 자본의 댐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자 리스크는 집행에 의한 규제였잖아요. 그렇죠. Regulation by enforcement죠. 네, 명확한 가이드라인 하나 없이 멀쩡히 사업 잘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갑자기 철퇴를 내리듯 소송부터 걸어버리는 방식 말입니다. 그게 업계를 가장 힘들게 했죠.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관할권 싸움이 종식된다는 것이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정말 엄청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하위 테스트 같은 1930년대 판례에 억지로 끼워 맞춰야 했거든요. 100년도 더 된 판례니까 너무 안 맞았죠? 네, 클래리티 액트는 디지털 자산을 CFTC가 관할하는 상품 영역과 SEC가 관할하는 증권 영역으로 명확히 분류하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아예 법적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법적 지위가 확립되면 프로젝트 팀이나 거래소들은 비로소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산정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되죠. 무차별적인 소송 리스크의 시대가 완전히 저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해 보이는 법안이 막상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라는 겁니다. 네, 정치적 쟁점이 꽤 많죠. 상황을 짚어보면 하와는 이미 통과를 했는데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치열한 핑퐁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문제도 크지만 워싱턴 정치인들 입장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결국 자기들 밥그릇 문제 아닐까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말씀이시죠? 네, 주식시장처럼 크립토에도 내부자 거래 잣대를 엄청 엄격하게 들이대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상원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허들 중 하나가 바로 그 공직자 윤리 및 이해충돌 규정입니다.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들이 어디까지 거래를 할 수 있느냐. 네, 그걸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치열합니다. 전통 주식 시장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확립된 내부자 거래 방지법이 있지만 24시간 돌아가는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딜레마에 빠진 거죠. 주식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상 월스트리트 전통금융권과 크립토 신흥 세력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예금을 빼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탈까 봐 엄청나게 견제하는 거군요. 뱅크런에 대한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반대로 크립토 업계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수익을 왜 유저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막느냐,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팽팽한 대립이죠. 저희는 여기서 어느 쪽이 옳다고 편을 가르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 흐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진짜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짚어드리는 거죠. 훌륭한 요약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 즉 이해충돌 규정의 수위 조절과 스테이블 코인 이자 모델에 대한 타협점이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 법안의 최종 통과 시점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 이 치열한 정치적 타협이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반기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해보죠. JP모건은 이 법안이 가져올 긍정적 기대 효과를 무려 8가지나 꼽았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분석했죠?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이 8가지 효과의 뉘앙스를 좀 심도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신규 프로젝트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조항입니다. 연간 최대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레이징에 대해 초기 SEC 등록 의무를 면제 내지 경감해준다고 하는데 엄청난 혜택이죠? 크립토 스타트업에게 7,500만 달러면 사실상 시리즈 A나 B 규모의 엄청난 자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혁신의 생명줄로 불리는 겁니다. 초기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기존 규제대로 상장 기업 수준의 SEC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그 천문학적인 법률 자문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대다가 시드머니가 다 날아가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7,500만 명제 조항은 개발자들이 그런 법률 비용 대신 프로토콜 자체를 고도화하고 코드를 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산업의 펀더멘털을 확 끌어올리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장치죠. 그리고 업계에서 가장 열광하는 부분, 바로 성격 전환 경로입니다. 증권에서 상품으로 넘어가는 경로죠. 네, 처음에 토큰을 발행할 때는 특정 티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증권으로 묶일 수 있지만 나중에 생태계가 알아서 굴러갈 정도로 분산화되면 비트코인 같은 상품으로 지위를 바꿔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동안 알트코인들이 가장 바라던 출구 전략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산화 임계점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이 경로가 법적으로 보장되면 2차 시장, 즉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거래소에서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증권으로 분류돼서 상장 폐지될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사라지니까요. 그렇죠. 더불어 채굴자나 노드 검증자,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금융 중개업자 분류에서 아예 제외해주는 조항도 매우 큽니다.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기술자들한테 브로커리지 수준의 고객 신원 확인 의무, 그러니까 KYC를 지우려 했던 억지스러운 규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의 밸리데이터 비즈니스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기존 현물 ETF 자산들에 대한 그랜드파더 조항, 그러니까 기득권 인정으로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일상적인 소액 결제 면세나 스테이킹에 대한 세무 처리 규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규제 명확성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죠.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을 넘어 실제 조단위 자금을 굴리는 월스트리트 거대 기관들의 렌즈로 이 상황을 들여다본다면요. 월가의 렌즈로 보면 이 법안은 거대한 고속도로의 톨게이트가 활짝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톨게이트가 열린다? 그동안 BNY 멜론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세계 최상위 수탁은행들이 크립토 시장 진입을 주저했던 이유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닙니다.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규정상 법적 지위가 모호한 자산은 대차 대조표에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었던 거군요. 네, 클래리티 액트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거대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과
브로커리지 사업에 전면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기존 실물 자산들, 즉 국채나 부동산, 사모펀드 같은 전통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RWA 토큰화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기관들은 이제 합법적인 인프라 위에서 토큰화된 자산을 마음껏 찍어내고 유통할 수 있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CME 같은 파생상품 시장도 덩달아 터지겠어요. 알트코인들이 상품으로 인정받는 경로가 생기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국한되어 있던 선물이나 옵션 상품들이 솔라나나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을 테니까요. 파생 시장의 확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앞서 상원의 쟁점 중 하나였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엄격한 규제가 생기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패권 지형도 완전히 뒤바뀌지 않을까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시장은 USDT나 USDC 같은 크립토 네이티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은행들의 로비가 통과되어서 기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엄격해지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확정된다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자본은 효율성을 쫓아가니까요. 맞습니다. 이때 제도권 대형 은행들이 직접 발행하는 토큰화 예금이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어차피 규제 때문에 이자도 못 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원래 거래하던 JP모건이나 시티은행이 1대1로 보증해주는 토큰화 예금을 쓰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나? 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판단하게 될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크립토 업계가 다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을 전통 은행들이 토큰화 예금이라는 무기로 고스란히 뺏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본시장의 냉혹한 현실이죠. 그리고 이자 지급이 막힌다면 오히려 에테나 USDT처럼 파생상품 시장의 델타 헤징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합성 달러 모델들이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군요. 전통 스테이블 코인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질 테니까요. 네, 대체 모델들의 약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규제적 변화, 즉 거대 기관의 본격적인 진입과 시장 인프라의 확장이 결국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 자산, 비트코인의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JP 모건 리포트에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도발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가로 26만 6천 달러, 하나로 약 3억 5천만 원 이상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6만 6천 달러요? 물론 크립토 시장에서 아주 큰 숫자를 부르는 분들은 많지만 월가의 보수적인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이 숫자를 유지한다는 건 단순한 펌핑이 아닐 텐데요. 그 근거로 삼는 구조적 계산법이 뭡니까? 이 숫자는 철저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이 금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때를 가정한 구조적 모델링의 결과입니다. 금과 비교하는 거군요. 네, 현재 민간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총 가치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 변수는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맞습니다. 기관 자금은 변동성이 큰 자산을 대량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어 명확한 규제가 도입되면 거대 기관 자금이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입됩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거네요. 시장의 덩치가 커지고 기관들의 롱숏 헤징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전통 안전자산인 금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변동성이 잡히는 거군요. 즉, JP모건의 26만 6천 달러 타겟은 단순한 강세장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명확한 규제가 기관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꿔 비트코인의 질적 안정성을 끌어올릴 때 도달할 수 있는 수학적이고 구조적인 종착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단순히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를 거라는 1차원적인 분석이 아니네요. 자산의 성격 자체가 금과 같은 레벨로 격상되기 때문에 도달 가능한 펀더멘털 가치라는 거군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법안이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자산가치 평가 모델을 통째로 바꿀 핵심 변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방대한 퍼즐 조각들을 좀 맞춰볼 시간입니다. 하단기 크립토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갈래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베스트 시나리오. 법안이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통과되는 경우입니다. 완벽한 합법적 프레임워크가 세워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월가의 거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며 RWA 토큰화와 기관 수탁이 만개하는 그림이죠. 시장이 가장 바라는 전개입니다. 두 번째는 법안 통과가 내년으로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지금의 규제 불확실성 늪이 조금 더 연장되고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본 배치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겠죠. 단기적인 변동성과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완전히 빠져 법안이 폐기되거나 누더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깊은 실망감에 빠지고 크립토 혁신의 중심지가 미국을 떠나 유럽이나 아시아로 완전히 넘어가 버릴 위험도 큽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암호화폐 생태계의 다음 진화 단계, 이제 월스트리트 자본의 진입을 결정지을 거대한 방향키가 결국은 혁신가들의 코드가 아니라 워싱턴 의사당 정치인들의 타협이라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혁신을 투명한 제도의 틀 안으로 품어내어 거대한 도약을 이뤄낼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관할권 다툼과 불확실성 속에 방치할 것인가? 2026년 중반을 향해 가는 지금, 투자자들이 차트만큼이나 워싱턴의 기류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밀도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파편화된 뉴스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심층 분석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금융 인사이트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구조적 안목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규제라는 단어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룰이 확립되는 신호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리포트 분석 정말 좋았습니다. 저 역시 오늘 JP모건 리포트와 상원 논의 자료들을 교차 분석하면서 한 가지 지울 수 없는 철학적 화두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클래리티 액트가 성공적으로 통과되고 거대 은행들이 토큰화 예금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며 대형 펀드들이 모든 수탁을 통제하게 된다면 과연 10여 년 전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으며 외쳤던 탈중앙화라는 이상은 그 본질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블록체인이라는 최신 기술의 옷을 덧입힌 더욱 정교해진 월스트리트 2.0의 탄생을 목격하고 마는 것일까요? 제도권 편입이 가져올 막대한 자본의 풍요로움 이면에 숨겨진 이 딜레마, 그 해답은 앞으로 펼쳐질 시장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하지만 이 생태계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반드시 직면해야 할 뼈아픈 질문이네요. 기술의 독립성과 제도의 편입, 그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떤 균형점이 찾아질지 계속해서 파헤쳐봐야겠습니다. 오늘 깊고 날카로운 분석 감사드리며 긴 시간 이 지적 여정을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